지금부터 저의 독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간 관세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단순히 경제적 충돌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을 파고든 존재가 시진핑 주석의 구조 제안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은 마치 구원자인 척하며 한국 스타트업에 조건부 지원을 내밀었습니다. 표면은 상생이었지만 내부 조항은 지배권 자동 전환이라는 독극물이었습니다. 그건 기술을 미끼로 삼아 국가 전체를 집어삼키는 디지털 식민 전략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찰나,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말을 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을 한 줄의 계약서로 잃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시간은 1분 1초가 전쟁이었습니다. 기술, 법률, 외교 모든 전장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계약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게 됩니다. 이건 한 교수의 고백이자 국가의 미래를 건 가장 조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깐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날 새벽의 싸늘한 공기와 가슴 깊숙이 스며들던 위기감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단지 제 기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힘의 균형이 흐트러졌던 그 순간, 동맹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그림자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그날 워싱턴의 호텔 침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16분. 호텔 천장의 모던한 간접 조명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반쯤 뒤척인 채로 눈을 떴고 등줄기를 따라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 화면이 깜빡이며 알림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속보 미국, 한국 수출 품목 중 전략물자에 한해 관세 21% 추가 인상 발표. 그 문장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준비해온 미한 기술 동맹 재정립 프로젝트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 바로 옆 강당에서 신뢰 기반의 산업안보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제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것은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동맹의 균열 비용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새벽은 비수처럼 찼고 호텔 창밖의 도로에는 벌써 출근 차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붉은 빛이 마치 전운을 예고하듯 회색 벽지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호화 채팅 앱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서울의 후배 윤서진이었습니다. 중국이 구명 튜브를 던졌어요. 조건이 이상합니다.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즉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절대 의미 없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구명 튜브라는 표현은 누군가 정말 숨이 막힐 만큼 위기에 처했을 때만 사용하는 은어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상하다는 말은 그 구명 튜브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덧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에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상세 조건 받았어요? 원문 바로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전송하고 몇 초 뒤 화면에 회색 말풍선이 다시 떴습니다. 지금 수신 중입니다. 단어 몇 개 이상하게 구성돼 있어요. 지분 관련 조항이 불명확해요. 그리고 곧바로 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문서 파일의 이름은 BJTM 스피커.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중 벤처 구조 안정화 지원 패키지 조건서 드래프트. 이 내용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3조 제양 본 패키지의 자금 지원은 규정 미이행 시 해당 기업의 공동자산에 대한 지분이 자동 전환되며 이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발효됩니다. 지분 자동 전환. 그 문장은 단순한 계약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 탈취를 위한 시스템화된 구조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째로 한국의 미래 산업 기술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노트북을 켜고 전날까지 업데이트해둔 동맹 경제 리스크 매핑 자료를 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 문서의 목적은 무역 안정성 증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침투 방식의 위장된 투자를 밝히기 위한 탐지 지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벽걸이 TV에서는 조용히 CNN 속보 자막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산업 심장을 파고드는 정교하게 설계된 지분 교란 장치였고 그 시작점이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서랍에서 출장을 위한 가방을 꺼내면서도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국의 핵심 기술 스타트업들이 하룻밤 사이에 타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덫의 이름은 구명 튜브라는 이름의 포장지로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 강연은 단순한 리포트가 아니라 경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아침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아시아 시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서울은 낮을 지나 본계약 체결 시점을 향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보내온 조건서는 아직 초안이라는 명목이 붙어 있었지만 그 문구 하나하나에는 이미 베이징의 의도가 날카롭게 박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구조 패키지라는 단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위기에 빠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돕기 위한 긴급 금융 조치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대규모 구매 보장, 공동 R&D, 긴급 유동성 공급이라는 세 개의 유혹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 제안을 일제히 현실적 대안이라며 반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언론의 논조는 매우 일관적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갈등으로 흔들리는 한국을 위한 이웃 국가의 따뜻한 제안. 한중 협력, 경제안보를 넘어 기술 자립의 길로. 기사들은 마치 베이징에서 하나의 매뉴얼이라도 배포한 듯 유사한 제목과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리하오란이라는 이름이 제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중국 상무부 산하 투자기획처 부처장. 하지만 그의 진짜 직책은 전략투자정책실 한반도 지부 총괄 책임자. 저는 5년 전 상하이 경제포럼에서 그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그는 늘 온화한 미소와 함께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미소는 언제나 상대의 내부를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속을 다 보여준 자만이 그에게 미소를 받을 수 있는 구조. 그게 리하오란의 방식이었습니다. 조건서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은 공동자산 구성에 참여하며 규정 미이행 시 해당 지분은 공동 자산의 운영권과 함께 자동 전환됩니다. 겉보기엔 아주 정당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공동자산이란 말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와 기술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원천, 특허, 서버 인프라, 데이터 무엇이든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었고 결국 모든 핵심 역량이 공동자산이 되어 자동으로 베이징 측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윤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리하오라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이에요. 어젯밤에 비공개 회의 있었고 오늘 최종 사인 들어가요. 사인 전에 한 번만 그를 만나야겠어요. 방법 있습니까? 윤서진은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어제 리하오란 기자간담회 끝나고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갔어요. 오늘 오전에도 거기서 미팅 잡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정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즉시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고 워싱턴발 서울행 첫 비행기에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출발까지는 4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안에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리하오란이 과거에 체결했던 다른 공동자산 협약들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도체 스타트업, 베트남 배터리 생산 클러스터,
그리고 파키스탄의 공공데이터 처리 기업 모두 유사한 조건으로 중국과 손을 잡았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3년 안에 지분 전환, 핵심 기술 이전, 인력 재배치. 마치 공식을 따르듯 핵심만 뽑아간 뒤 남은 건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그때 화면 속 인터뷰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리 하오란이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미래의 기술 경쟁은 제어 가능한 파트너십에서 결정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어 가능한 그 말 안에는 불균형을 통한 장악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다시 조건서를 훑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구성된 각 조항들. R&D 공동 운용 조항, 지분 자동 전환, 자산 공동 관리권. 모든 조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화이트 터마이트 화이트 termite.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부터 천천히 조용히 구조를 무너뜨리는 흰개미. 이 패키지는 바로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정책 당국은, 시장은 그저 베이징의 미소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마치 그것이 진짜 구원인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단순한 출장이나 강연 일정이 아니라 한 나라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미션이 되어야 한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현지 시각으로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서울의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고 한동안 잊고 있던 그 냉정하면서도 명확한 온도가 몸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위기에 익숙하면서도 위기 속에서 가장 날카롭게 싸우는 법을 알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습니다. 겉으론 구조자, 속으론 침투자. 그리고 그 구조의 이름은 공동개발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직접 픽업을 나와 있었고 차 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도윤 대표가 샘플 계약서 하나 넘겨줬어요. 이상하다고 느껴서 따로 복사해뒀다네요. 어떤 기업이죠? 바이오 센싱 스타트업이에요. AI 기반 질병 예측 기술이 핵심이고 얼마 전 글로벌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죠.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술 정찰 단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윤서진이 넘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명 GTRMIT 덕 삼플 에그리멘트 1.2. 열어보는 순간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 상생, 미래 비전 같은 단어들이 산뜻하게 박혀 있었지만 그 안의 조항들은 정교한 사슬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첫 조항부터 불길했습니다. 제오조 소스코드 토어관 의무 공동 개발 중. 생산된 핵심 소스코드는 분기별로 지정된 해외 에스크로 서버에 등록 보관한다. 두 번째는 더 심각했습니다. 제육조 장비 원천 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 권리 보유 기술 제공자는 단독 출원할 수 없으며 특허 등록 시 상대국 기관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다. 세 번째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재구조 데이터 레이크 접근권 협력, 기간 중 생성된 데이터는 공동 관리되며 운영사 및 관련 기관은 상시 접속이 가능하다. 즉, 서버와 소스코드, 특허, 데이터까지 기업의 핵심 자산이 모두 공동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모든 연결고리의 끝은 베이징 IP센터와 중국 국유 연구기관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문서 맨 마지막 페이지. 전혀 예상치 못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부 코드네임 화이트 termite 흰개미. 그 순간 저는 몸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 내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안에서부터 천천히 무너뜨리는 전략. 이름조차도 노골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박도윤 대표와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고 약간은 죄책감을 안고 있는 듯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너무 좋은 조건 같았어요. 초기 투자금, R&D,
자금, 해외 진출 지원까지 다 해준다니 누구라도 혹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바꿨습니까? 마지막 회의에서 상대 측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정도 지분 전환이면 향후 지배 구조에 실질적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느낌이 왔죠.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건 이미 형식적 지배는 넘어갔다는 뜻이라는 걸요. 박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내부 문건이었고 각 기업별 적용 조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한국 스타트업 12곳의 이름이 있었고 그중 4곳은 이미 조건부 각서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언제 본계약 들어갑니까? 내일 오전입니다. 일부 기업은 서명 직전까지 가 있을 겁니다.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고 저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 흰개미 작전이 더 퍼지기 전에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워싱턴에 있는 마거리 체이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이었고 제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 네트워크 중 가장 든든한 인물이었습니다. 마거리, 내부 자료 확보했습니다. 지분 자동 전환, 특허 이전, 데이터 통합까지 전형적인 산업 침투 전략입니다. 코드네임은 흰개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단, 증거는 확실하군요. 하지만 정무는 숫자보다 느립니다. 미국이 움직이려면 더 큰 여론과 공개 압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밤이 지나면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배 구조의 전환기로 넘어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지나자 서울은 다시 분주한 도시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풍경은 달랐습니다. 표면은 평온했지만 산업 생태계 깊숙이 뿌려진 구조물은 점점 덫의 형태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조건부 각서에 서명한 4개의 기업, 그리고 계약을 준비 중인 8개 기업, 그들 모두가 오늘 리 하우란과의 미팅에서 본계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아침, 리 하우란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전면에 내세웠고 그 중심에는 미얀 갈등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한국 기업들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 중심 경제 질서에 합류할 때다. 기자들은 그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고 기사는 순식간에 헤드라인으로 뽑혔습니다. 중국, 한국의 현실적 파트너십 제안. 미국이 만든 틈, 중국이 메운다. 이 모든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는 여론을 장악했고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합리적 대안이라는 이미지를 심었으며 이제는 금융기관까지 포섭을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몇 군데에서 이상한 조건의 담보대출이 뿌려졌어요. 자세히 보면 기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일정 조건 하에 자동 채권 전환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이란 게 혹시 중국 자금이 들어오면 발동되는 구조인가요? 맞아요. 지금까지 3개 기관, 총 6개 스타트업이 계약 직전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의 마거리 체이스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운 좋게도 몇 분 뒤 연결되었습니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마거리. 자금 특허, 데이터, 인력. 이 4가지가 모두 한 시스템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점점 폐쇄적인 형태로 고정되고 있어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단, 내 말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려면 확실한 그림이 필요해요. 슬라이드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곧장 모든 정보를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의 첫 장은 동맹 균열의 진공. 두 번째 장엔 중국 자금의 구조적 침투 흐름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장엔 이미 자동전환 트리거에 노출된 한국 스타트업 4곳의 지배 구조 시뮬레이션이 떠올랐습니다.
각 기업의 기술 스택, 지분 구조, 특허 흐름, 내부 데이터의 소스 위치, 그리고 자동 전환 시점 이후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18개월 후 주요 의사결정권은 모두 외부 투자자로 넘어가고 기술 핵심은 홍콩 소재의 IP 관리기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윤서진의 도움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지만 분위기는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의원들은 숨을 죽였고 일부는 손가락을 조용히 떨어뜨리며 휴대전화의 진동 모드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유입이 아닙니다. 기술의 심장부를 정교하게 감싸고 유사시 지배 구조를 전환하는 완성형 시스템입니다. 그 말을 한 뒤 저는 숨을 가다듬고 마지막 장을 띄웠습니다. 4개의 기업 로고가 떴고 그 옆에 붉은 글씨로 Auto Trigger Imminent라는 문구가 점등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의원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거리 체이스에게서 한 줄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이면 바꿀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지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이 움직이겠다는 신호였고 그 움직임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리 하오란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협상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 그 자체였고 우리가 마주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전략 구조였습니다. 새벽 2시 07분. 전화벨 소리는 상상보다 훨씬 더 깊게 귀를 찔렀습니다. 깊은 피로에 잠겨있던 정신이 비명을 지르듯 튀어올랐고 모든 감각이 경보음에 집중됐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윤서진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단 내일 아침 본계약이 서명돼요. 그런데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진짜로 이건 위험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결코 쉽게 동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 정도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정보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파일로 보낼게요. 이름은 Contingency Annex. 문서 내부에 제3국 관련 SPV 조항이 있어요. 파일은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제 눈은 문장 하나에 꽂혔습니다. 위기 시 발생 가능한 국가안보 리스크에 대비해 제3국 특수목적기구 SPV를 통한 지분 이관이 가능하다. 제3국 SPV 표현은 중립적으로 쓰여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유사시 모든 권리를 제3국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에 넘길 수 있다. 저는 곧바로 법인 계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SPV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의 등기 기록을 열람하자 차례로 국가들이 나열됐습니다. 케이맨, 제도 룩셈부르크 홍콩,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 중국 국유자 본지 주회사.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되어 있었던 회로였습니다. 윤서진은 긴장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SPV는 투자계약서 본문에는 안 나와요. 부속 문서에만 들어가 있고 그것도 위기 시 발동 조항으로 처리돼 있어서 거의 아무도 눈치 못 채요. 이건 단순한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본 계약이 아무리 정상이더라도 이 부속 문서 하나만으로 전체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될 수 있는 구조.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주인 바꾸기였습니다. 저는 곧장 마거리 체이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영상통화가 연결되자 그녀는 예상보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서 확보됐나요? 받았습니다. Contingency Annex. 지금 보는 순간 제가 떨리고 있습니다. SPV 구조 추적했습니까? 케이맨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베이징입니다. 마거릿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군요.
지금까지는 불완전한 그림이었어요. 이 문서로 전체 구조가 국가 단위 흡수 모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Invisible Transfer Protocol. 한쪽에는 기존의 구조도 한국 스타트업과 중국 공동펀드 사이의 명백한 지분 구조,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 문서에 포함된 은폐된 SPV 이관 구조를 그래픽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장악,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전이. 그날 아침 저는 윤서진과 함께 기밀 공유가 가능한 한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기본적인 정황은 알고 있었지만 이 문서를 보자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우회 가능합니다. 공정위, 산업부, 금융위 다 이 문서 구조엔 관여 못해요. 비상 상황에서의 자산보호 조항으로 처리되면 그 누구도 이관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걸 숨기고 있다간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진짜 무너지는 건 산업이 아니라 신뢰일 겁니다.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산업은 돈으로 다시 세울 수 있어도 동맹 신뢰는 한번 깨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마침내 상원공청회 화상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회는 단 10분. 모든 것을 이 시간 안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수십 명의 상원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무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 안보와 동맹의 생존을 건 이야기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4곳은 이미 지분 자동 전환 트리거에 노출됐고 일부는 내일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3국을 통한 전면 이관 구조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흐름 SPV를 통한 은닉 이전 경로가 국회의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마거릿은 제게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증거 확보됐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본회의장은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청문회가 아니라 동맹의 구조가 재설계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공식적인 청문회 주제는 미한경제안보 협력 현황 및 미래 전략 방향.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명목상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안건은 중국 자금의 구조적 침투와 지배 전환 모델의 위험성, 그리고 미국이 그 균열을 어떻게 방치해왔는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마거리 체이스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제 손등을 한번 눌러주었습니다. 에단, 기억해요.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짧은 말이 묵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마이크가 켜졌고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에단조, 기술경제안보 전문가이자 젠 백악관 산업기술 자문역. 오늘 증언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와 시선이 동시에 쏟아졌고 그 아래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동맹의 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The cost of a cracked alliance, 균열의 비용. 미국은 현재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전략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였던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및 규제의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에서 만들어진 진공은 결코 공백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White Termite Operation이라고 적힌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이 공백을 구조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규모 구매, 공동 R&D, 유동성 공급,
표면적으로는 협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술 주권의 조용한 침투가 설계돼 있었습니다. 제가 포인터로 지목한 것은 하나의 회로도처럼 그려진 4개의 체인이었습니다. 자금 흐름, 데이터 통제권, 특허, 공동 보유 조항, 핵심 인력 재배치, 이 4가지가 결합되면 기업은 사실상 스스로의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지분 구조상으론 51%를 유지해도 실질 통제는 외부의 SPV를 통해 전환됩니다. 회의장은 점점 조용해졌고 몇몇 의원은 이미 얼굴을 굳히고 노트를 꾹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서울에서는 본계약 서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 4곳. 그들은 이미 자동전환 트리거에 노출됐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 화면엔 4개 기업의 로고와 함께 빨간 글씨로 AUTOCONVERSION, RISK, ACTIVE가 나타났습니다. 이 문서가 증거입니다. 저는 윤서진이 넘겨준 Contingency NXC를 출력하여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위기 시에는 제3국 명의의 SPV에 자동으로 지분이 이관되며 그 법인 구조는 베이징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이는 구조 조정을 빌미로 한 기술 영토의 외부 이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위원장인 코놀리 의원이 물었습니다. 에단, 이 구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보조금 체계 설립, 데이터 국경의 공동관리, 그리고 투자 규제 조정 협약 체결.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기술 주권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lliance is not a coupon. 동맹은 할인 쿠폰이 아니다. 동맹은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공동 지배구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균형을 재설계할 때입니다. 슬라이드가 꺼졌고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그에 대한 응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시간 후 기자들은 이미 헤드라인을 작성 중이었습니다. 미상원 청문회, 한국기술주권, 침투 구조 밝혀져. 애단조, 동맹 균열 비용은 상상 이상. 제3국 SPV 통한 기술 흡수 시도, 미국이 공식 확인. 그날 밤, 마거리 체이스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백악관이 움직일 거예요. 지금이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워싱턴의 이른 아침,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긴급 회의실에는 의외로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분석 보고서와 통계 수치, 전략 로드맵으로 가득해야 할 브리핑 테이블 위에는 단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Alliance Reconfiguration Initiative. 동맹 구조 재설정 계획안. 그 문서가 상징하는 의미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전략 후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동맹축을 재정의하려는 전술적 반응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는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마거릿 의원이 보낸 보고서, 그리고 조 박사의 공개 청문회 증언. 이 모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지금 한국을 잃으면 그 공백은 곧장 전략적 경쟁국이 메꿉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반쯤은 들어왔죠? 그 말에 회의장은 잠시 침묵했지만 보좌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먼저 제안합니다. 관세는 일시 유예하고 대신 조건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관세 유예 공동보조금 프리캡. 그리고 그 조건의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조선 AI옵스 3분야에 대해 한미 공동펀드 설립, 공동펀드의 운용 권한을 상호 견제 가능한 지배구조로 설정, 데이터 경계를 한국에 두고 기술 특허 인력에 대한 국외전환 사전 통제 조항 삽입. 미국의 제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주권, 내 협력, 그리고 기술 주권을 인정하는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번 제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상상했습니다. 이걸 한국 내각이 받아들일까? 그리고 동시에 지금 아니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묵직한 직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서울 도착 다음 날, 저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에게 브리핑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소는 비공개 회의실이었고, 현장에는 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부 장관까지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동맹은 할인 쿠폰이 아닙니다. 상호 견제 가능한 공동 구조입니다. 스크린에는 세 가지 그림이 떴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구조 패키지, 두 번째는 현재 한국 스타트업의 자동 전환 구조, 세 번째는 한미 공동펀드 체계, 그리고 비교 지표, 의사결정 속도, 기술 주권 유지율, 데이터 내재화, 그리고 마지막 항모, 동맹 신뢰도 회복 지수.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조건을 내걸었다면 그건 협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조건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고 이제는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당일 밤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국의 공동펀드는 결국 다시 기술 종속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쥐고 있는 자동전환 조항보다야 100번 낫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새벽 1시 40분, 내각은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결과 찬성 8 반대 3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자국 내 데이터 경계 유지, 공동펀드의 투명한 운용, 그리고 한미 양국의 대등한 구조. 그날 새벽, 저는 서울 시내 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기술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있어 우리는 이제 신뢰 가능한 견제를 택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 중 하나가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조 박사님, 이 제안은 결국 또 다른 종속을 낳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맹은 종속이 아닙니다. 기회와 위기의 순간에 서로의 지배구조를 감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체계.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뒤에서 윤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지기 직전 윤서진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다시 리하오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소는 강남 인터콘티넨탈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아무런 간판도 없고 외부 언론 접근도 철저히 통제된 비공식 계약실이었죠. 리하오란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약서 더미가 정리되어 있었고 한국 스타트업 대표들이 한 명씩 입장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진이 입장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이었고 손엔 붉은색 클리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리 부처장님, 마지막으로 몇 가지 조정안이 있습니다. 리하오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유연하신 윤 서기관님, 물론 듣겠습니다. 단,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윤서진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중국 측의 구조적 지원 감사드립니다. 다만 계약서 본문 및 부속문서에 다음 조항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의 승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리하오란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떤 조항이죠? 윤서진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조항들을 읽었습니다. 담보 조건의 전면 투명성 확보, 모든 자금 및 자산 이전 시 실시간 보고 체계 구축, 소스코드 및 데이터의 역외 반출 전면 금지, 연구개발 산출물 포함, 자동전환 조항의 삭제 및 무효화,
해당 조건이 포함된 문서는 즉시 폐기, 법적 분쟁 발생 시 분쟁지 대한민국으로 명시.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외의 조항은 유지하되 기술 주권과 관련한 최소한의 조건을 명시해야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리하오라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긴 정적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더니 말없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은 보류하죠. 그 짧은 한마디에 계약실 전체가 정지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얼굴엔 당황과 불신이 엇갈렸고 입장 대기 중이던 스타트업 대표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계약 파기됐대. 자동전환 조항 때문이라던데? 진짜예요? 지금 취소됐어요? 그리고 곧 그 소식은 기자들 사이에도 퍼졌고 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중국 투자협약 본계약 체결 무산한국 측 기술 주권 지키겠다 선언. 다음 날 아침 저는 모처럼 서울의 대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초청 특강이었고 주제는 기술과 동맹 그리고 설계의 정치였습니다.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재의 정치가 만든 틈은 설계의 정치로만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술, 우리가 밟는 도로, 우리가 믿는 시스템의 근간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계되었고 누가 그 구조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그 기술은 무기도 될 수 있고 보루도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엔 한미 공동펀드 1호 프로젝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친환경 선박 엔진에 미국의 하버드 해양공학연구소가 설계한 AI 알고리즘이 탑재되고 곧 실증 시험 운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아래엔 작은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Design decides sovereignty, 설계가 주권을 결정합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기술 패권 시대에도 동맹이 진짜로 가능할까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동맹이 단순한 감정이나 역사에 기댄 것이 아니라 상호 투명하고 견제 가능한 구조 위에 설계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동맹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강연을 마치고 강단을 내려오는 길, 윤서진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공동펀드 1로 오늘 공식 승인됐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바이오센싱 스타트업입니다. 박도윤 대표가 눈물 흘리더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구조라면 그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